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아예 고문을 합법화하시지 그러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수사받을 때 비밀번호 협조 안 하지 않았느냐라며 추 법무부 장관에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추 장관이 밝힌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이게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뜨거운 논란입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다. 오바마 정부 때 썼었던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바이든 당선인이 다시 쓴 겁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의 14분간 첫 통화에서 북핵 긴밀 협력, 방위 공약 유지,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이제 두 분이 언제 만나느냐 관건입니다. 빨라지는 평화 프로세스 재개 행보, 한미일 삼각협력 속도 내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재확인한 한미가 내년 초에 회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끔 추 장관이 띄운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 제목에 뭐라고 썼을까요? 비밀번호 자백법 만들라. 법무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인데 한자를 보시면 법이 없는 장관이다. 없을 무자를 썼습니다. 법무장관 추미애. 제목으로 조선일보가 추미애 장관의 이 제안과 발언이 초법적이다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비밀번호 자백법. 휴대폰 비번 안 풀면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대한 법무부 측 해명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제 택배 심야 배송 금지됩니다. 밤 10시 이후에 배송 금지됩니다. 택배기사 과로사에 대한 정부 대책입니다. 사람 잡는 심야 배송 못한다. 하루 근무 10시간으로 제한, 주 5일제 도입도 유도, 산재보험 가입 방해 시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논란인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광복절 집회를 정부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확진자는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확진자는 100명대, 어제는 127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일 진보단체에서 10만 명 전국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100명이 안 되게 99명으로 쪼개기 집회를 민노총이 신고를 했는데 정부는 이를 허용키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비판적인 집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1명인데도 막고 정부에게 협조적인 단체들의 집회는 허용하는 정부의 이중 기준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직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공명 윤선생 윤태호 실장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비번. 비번을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 비번 제공하지 않지 않았느냐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인정.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원전 더 돌려야 한다라는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정한 건 아니냐 라는 조간신문들의 풀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10만원.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쓴 채로 적발되면 10만원 물게 됩니다. 턱스크도 10만원 내게 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재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추 장관이 밝힌 비밀번호 자백법, 이게 오늘 조간신문의 가장 뜨거운 이슈고요. 아마 당분간도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비밀번호 공개법, 비밀번호 자백법, 추미애법, 오늘 조간신문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내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추진 논란, 추 장관이 어떤 취지로 도대체 무엇을 지시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 분이 오히려 이건 과학수사잖아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 곧 힘이고 무기일 텐데 그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스스로의 그러한 억울함이 있으면 그걸 벗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비밀번호를 자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라. 법무부는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침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동훈 겨냥 입법 지시, 비번 안 주면 처벌,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법.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아직 비밀번호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몸도 날리고 독직 폭행 혐의로 누가 기소도 됐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피의자가 비밀번호 해제 요구 불응 시 처벌하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강제 이행 위한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검찰 출신이자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님, 자, 이 법적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률 검토 다 마쳤을 거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률 검토를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 법조인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제 법조인의 어떤 길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법에 대해서 상당히 다 까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법무부 내에는 또 검사도 있고요.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지시를 내렸을 때 왜 장관에게 이건 이러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누구도 왜 제지를 못했을까? 결과적으로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관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사기관한테 법원에서 항상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고지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거부할 수 있다라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헌법의 어떠한 그 권리를 전제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비밀번호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 이걸 처벌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백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전형적인 수사 편의주의 발생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이 제정될 일은 제가 볼 때는 거의 0%라고 봐요. 반인권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만약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법의 어떤 제목은 한동훈법, 수사 편의주의법 이렇게 제정이 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법 역사에서 가장 반인권법으로 남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개혁은 왜 하는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수사 편의주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추미애 장관도 검찰 개혁을 그냥 목이 터져라고 외쳐왔고 자기의 모든 행위는 결국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 반인권적인 행태, 그 다음에 수사 편의적인 행태, 이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압박하고 죄악시하겠다는 저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김관삼 변호사님의 견해였는데 윤태호 실장님, 설마 법무부 장관께서 한동훈 하나 때문에 입법을 하라라고 지시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딱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을까요, 설마?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 우리 화면에도 나왔었고 뭐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도 뭐 검사장 출신 피의자라고 했죠. 한동훈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현직 검사장 출신 피의자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가리고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 한동훈의 이름을 두고 봐도 마찬가지고 이름 가리고 보면 더더욱 추미애 장관의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본령이 무언가?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2016년인가요? 테러 방지법 관련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테러, 공중과 국가에 대한 그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그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 좀 더 들여다보게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며칠간 했잖아요. 예. 추미애 장관도 그때 했어요. 본인도. 그거 안 된다. 이제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법 예. 집행은 이제 막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권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제가 테러 방지법을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그대로 두고 있다. 이까지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관이요. 법무부에다가 예. 법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뭐 국회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공론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정부 입법이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장관이 이렇게 뭐 자꾸한테 법 만들어라고 지시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더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추 장관이 저렇게 하면 진짜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왜 저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패널 두 분의 견해 듣고 계신데요.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방어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과 인권 보호에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반헌법적 발상이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제외하고 그 주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변호사 출신의 또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 있냐. 인권 보장 위에 수십 년 쌓아 올린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했다. 범죄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침묵하는 민주당의 민변 출신들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 금태섭 전 의원이 굉장한 분노를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의 견해도 궁금하다. 대선 주자 검증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비밀번호 자백법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들어야 한다. 라고 진중권 전 교수도 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진중권 전 교수는 차라리 아예 고문을 합법화해라.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반헌법적이고 인권을 유린한 발상이고 법률가인 게 부끄럽고 민주당의 의원들과 민주당의 민변 출신 의원들은 왜 침묵하느냐까지 갔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좀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뭘 결단하라고요? 지금 추 장관이 계속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활비 문제는 지금 이게 한동훈 잡자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잡게 돼요. 특활비 문제는? 나는 안 받았다. 앞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비밀번호 풀어라. 조국 장관이 검찰에 가서 뭐 했습니까? 묵비권. 한마디도 안 했죠. 예.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 협조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게 돌아온다. 그럼요. 이거는 한동훈 압박법이 아니라 조국 압박법이죠. 어. 두 가지로 압박을 했어요. 나는 안 받았는데 너 특활비 받았냐? 특활비 문제나.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자충수 중에 자충수.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과 인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뭐 진짜 테러법 말하자면 국가 말하자면 수사협조법이잖아요. 완전히 그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잖아요. 예. 검찰 개혁하고 거리가 먼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통령이 말씀하냐면, 대통령이 이 법무부 장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청와대의 코멘트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이냐. 이 반헌법적인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말씀에 대하여 예. 이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예. 정말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오죽하면 정승호 외교위원장도 좀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하지 않은 민주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이 추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전에는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의 지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참아낼 수 조건부 인내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도전한 셈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김관사 변호사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당의 어떤 방향성, 뭐 공수처법이랄지 여러 가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할지 굉장히 저는 잘해왔다고 평가를 해요. 근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바로 추미애 장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잘 설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 원래 계획대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윤석열 총장을 잡겠다는 것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도의 어떤 검찰개혁 시스템이 아니고 감정이 있는 총장을 잡아야겠다는 걸 다 모든 것이 화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저러려고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현 정부와 여당의 어떤 검찰개혁의 방향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개혁에서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줬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의 어떤 방향이 이거 산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나 여당에는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우리 패널분들은 다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들을 주시고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김영주 전 의원님의 견해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추 장관의 입장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야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다. 인권 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 기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식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의 전환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추 장관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의 해명은 반인권적 측면이 아니라 디지털 수사로의 전환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입장을 냈습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의 본분 망각하고 인권 억압하면 좌시 않을 것이다. 정의당도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19대 국회 때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추 의원의 말을 돌려드린다.
국민들은 정보기관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죄형 법정주의 근본 의의는 국민 자유와 권리 위에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소환한 추 장관의 과거 발언. 국민은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인권을 목 놓아 외쳤던 추 장관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자, 야당의 김병민 의원도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언행이 논리적 일관성을 잃어버린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줘도 국민들께서 충격적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비판하게 되는데요. 최근 보면은 얼마 전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낸 적도 있고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서 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저토록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깊게 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쓰면서 과학적 수사, 디지털 수사로 넘어가기 위한 뭔가의 절차처럼 얘기했는데요. 그 과학적 수사 하시면 되지 육탄전 벌이면서 독직 폭행 문제를 일으켰던 한 검사에 대해서 승진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관련된 제기된 혐의, 문제가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서도 직무를 배제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 정반대 지점에서 독직 폭행에 관련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비밀번호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좀 갸우뚱한 모습들이 지금 단순히 야당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야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미 앞서서 너무 비판적인 얘기들을 다 해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야당이 할 말 없을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정의당을 비롯해서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인 여론상 추미애 장관이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형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 묘한 재능이 있는데 대한민국 뉴스의 전면부를 장식하게 되는 아주 독특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관의 갈등 속에서 계속 지난 몇 달 동안 모든 뉴스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장식하고 있는데 그 대미의 끝의 결말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자꾸 이 치킨 게임의 끝에서 막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가 되는데 김영주 의원께서 굉장히 좋은 조언 주셨던 것은 청와대가 결단하라 아닙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지난 4년 동안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권력은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럴 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미래 권력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국무총리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기름 유출 사고 때 실언을 하게 되고 이상한 표정을 짓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니까 당시에 있는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국무총리, 정호원 총리한테 막 질타합니다. 왜 해임 건의안 발동 안 하십니까? 그 당시 정호원 총리가 이러한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당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했고 결국은 자진 사퇴 성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격 경질을 하게 됩니다. 예, 국무총리 해임 건의가 아마도 그 당시 있었던 두 번째 해임 건의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의 권한을 발동할 시점이 됐다면 이러한 여론들을 깊게 숙고하고 인사권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세균 총리가 해임 건의 권한을 발동할 때가 비로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 들어보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 언론들, 특히 주요 신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사설에서 쓰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소위 분류되는 한겨레 신문도 사설을 썼고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일보도 사설을 썼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조선일보도 똑같이 사설을 썼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부터 보시죠. 추 장관 휴대폰 보안 해제법 위험한 발상이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와 과잉 수사 우려, 헌법 위배될 여지 크다. 휴대폰 압수수색 자체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인권 측면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겨레 신문이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에 대해서 강하게 사설로서 비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휴대폰 비번 공개법 만들겠다는 추 장관 황당하다. 인권 논란을 따져보지 않고 법 제정하라는 건 횡포나 다름없다. 검찰개혁의 요체인 인권수사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한국일보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일보. 휴대폰 비밀번호 안 불면 처벌한다는 여기가 북한이냐? 비밀번호를 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백 강제다. 고문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그러니까 그 추 장관의 그 추가 반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저기 들어있대. 추 장관이 이제 개인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한 이 발걸음이다라고 했는데,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해서 네 비밀번호를 내놓아라라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요, 디지털 시대에 이제 맞춰가가지고 이제 이걸 뭐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데, 지난 한 12년 동안 이 수사하고 법조 쪽에서 가장 첨예한 글로벌한 쟁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인권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네. 이거 더 잘 보게 하자는 게 아니라요. 뭐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애플 같은 데다 백도어를 내놓아라. 뒤로 들여다볼 수 있게 절대 못 준다라는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카톡 같은 거를 통째로 들여다봤어요. 근데 카톡 그 회사에서도 점점 뭐 이틀이 지나면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게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휴대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장도 거의 안 내주는 추세고,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해서 영장을 내주면은 특정한 부분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같이 가가지고 수사기관과 같이 보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해서 하나하나 이미징식으로 따가지고 압수수색 집행을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분은 지금 거꾸로 이거를 이제 확 여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이게 뭐 참 글로벌 기준 뭐 영국 뭐 이런 예를 드셨는데 거기에도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추 장관이 예를 들었던 김영주 의원님. 네. 영국의 수사권한 규제법, 리파,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암호 해독 명령을 청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징역 2년 처할 수 있다라고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영국이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영국 내에서도 이걸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 네. 뭐가 맞는 겁니까? 사실 그렇겠죠. 이제 법원이 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영장을 할 때 만약에 휴대폰 번호를 풀으라고 할 경우에 매우 한정된 그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뭐 위반 사태라든지 테러리스트라든지 아주 전 국민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을 정말 고문을 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정도의 중대 범죄사항,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매우 국한적인 부분일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국민 일반에게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요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막아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찰을 측에서 그것도 굉장히 과잉하게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법무부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지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오히려 되돌려 놔야 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검찰 내부의 이런 고충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뒤바뀌었다는 거죠. 검찰이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건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김관삼 변호사님, 김영주 의원님의 설명 듣다 보면 추 장관이 예시로 들었던 그 영국에 그럴 수 있다는 건 거의 뭐 테러리스트 등에 국한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럼 현직 검사장이 뭐 그 급이란 말인 겁니까? 현지 검사장이. 테러리스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특히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별로 안 좋은 걸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면 꼭 외국에서 어떻다 얘기를 해요. 근데 외국에서 어떻다는 걸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이 뭐 언론이나 인터넷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정확해요. 그럼 저것도 내가 볼 때는 저 법이라는 것은 인권 관련된 엄청난 법이잖아요. 그럼 제재를 하려면 사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걸 청문회도 해보고 의견도 조율을 해보고 전문가한테 해갖고 여기 된 부작용이 뭔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며칠 만에 뭐 그냥 쓱 나온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저 법을 지금 아직 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연구하나 조사하지 않았지만 저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적용됐다면 영국은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에요? 그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법 자체가 제정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 법은 아마 아주 좁은
어떻게 보면 적용의 범위가 아주 극한적인 경우, 예를 들어 뭐 연쇄살인마랄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처럼 정말 테러리스트인데 일반 테러리스트도 사실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목격자가 있다랄지, 그래서 목격자의 배우를 밝힌다랄지, 그런 경우에 아마 그 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한정적으로 쓰였을 거예요. 근데 저 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거에 어떤 적용을 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저스티스 아니에요. 정의를 수호하는 장관이 돼야 하는데 정의가 아니라 인권을 갖다 유린하는 장관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각계의 반응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제안에 이재명 지사가 난데없이 소환됐습니다.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 운 참 좋다라며 과거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이재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침묵의 수사 난항. 추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재명 지사가 저때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앞서서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추 장관이 예컨대 돈 문제, 특활비 문제를 꺼냈을 때 앞선 전임 장관이 조국 장관에게 오히려 뭐랄까요? 공이 돌아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까지 다시 소환이 됐군요. 추 장관의 자충수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익숙하겠지만 드루킹 특검이 관련돼서 진행됐던 초창기 상황을 지켜보면 추미애 장관이 이 댓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데서 시작돼서 결국은 잡고 나서 진범을 확인해보니 드루킹이 있었고 거기 김경수 지사가 연루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지금 있게 되는 얼마 전에 특활비 문제 때문에 한참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특활비 문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향해서 얘기했지만 법무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회자되면서 지금은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특활비뿐 아니라 청와대 특활비는 잘 쓰이고 있어? 한번 제대로 보자. 이렇게 여권 내에 어려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현 여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범죄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던 중에 있거나 앞으로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이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지 저는 이 법이 쉽게 제정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여권을 향해서 수사를 기피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겐 추미애 효과가 나비 효과가 돼서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민주당 소속의 정성희 예결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라고 이른바 버럭을 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살펴보시죠. 법무부 장관님의 그 발언 때문에 특정 인사가 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무위원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또 문제성이 증폭되는 것이거든요. 저 위원장님,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감사원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용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네. 아니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아니 국무위원회 입으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그런 질문 아직 안 손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정도껏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정도껏 하십시오 라고 추 장관에 대해서 이른바 훈수를 둔 건데 자,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영주 의원님. 이제 자기 발언도 질문이 다 끝나기 전에 자기 발언을 한 부분이다가 또 자기한테 질문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잘라서 나와 연관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행을 하는 어떤 예결위원장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게 예결이라고 하는 회의 자체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 시시끈끈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분, 어떤 자기가 조금이라도 연관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곤혹스럽고 불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되게 젠틀맨으로 꼽히는 그렇습니까? 사람이에요. 정성호 위원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조금 뭐 비주류긴 한데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뭐 좋은 터도 아닌데 그쪽에서 계속 이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예결위원장이라는 것의 최고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올해 예산안을 잘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야당하고 이제 너무 이제 거스르지도 않고 좀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고 가서 예결위 차원에서 사실 아직 싸움을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뒤에 싸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의 저 부분 가지고 감정이 대립되고 또 위원장이 이제 한두 번 제지를 했는데도 안 그러니까 뭐 저렇게 나온 걸 거고 추 장관이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 옷 벗고 나와서 정치해라. 예. 이게 저 국무위원 답변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질문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으면은 장관 안 해야죠. 국회의원 계속 해야죠. 예. 윤태곤 실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추 장관과 그리고 어제 예결위 모습과 또 이른바 비밀번호 자백법 논란에 대해서 각계의 입장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원전 의혹, 청와대 윗선 겨누는 검찰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 원전 의혹과 관련돼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진짜로 산업부 공무원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너 죽을래?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인지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야당에서는 그 부분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 장관이 너 죽을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두 분이 있는 데서 오고 간 대화여서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 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산업부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에 강하게 질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부분인데 저 대목이 밑에 담당 공무원이 원전은 한 2년 정도 더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가져가자 그걸 강하게 질책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황보승희 의원이 예결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굉장히 적합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했을 거고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순화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강한 질책이 있었다. 근데 그 질책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한쪽만의 대화를 바탕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장관과 공무원의 진술이 엇갈린다 이렇게 엇갈릴 수 표현했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무시한 채 이 원전에 대해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 발표했을 때도 수사를 의뢰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검찰이 자료까지 협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김병민 네. 비대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장관이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질책성 성격이 아니라 보도되어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굉장히 듣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 속에서의 질책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이 아닌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공약 사항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있게 되는 집권 과정에서의 정책적인 정무적 판단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밀어붙였다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행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원전의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전의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도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다. 이 정책 결정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검찰이 그 수사 명분으로 삼으려면 이것이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통치행위 개념이나 뭐 그 유사하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여권과 추 장관의 주장은 원전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설사 공무원들의 자료 폐쇄나 장관의 강한 질책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통치행위라는 것은 이제 고도의 정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랄지 이제 그런 측면, 또 외교적인 관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치의 개념이 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탈원전 정책 자체는 정책이잖아요. 그럼 검찰 개혁이 통치 행위인가요? 검찰 개혁에 관한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탈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정책 쭉 조사를 했어요. 근데 경제성 평가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그런 탈원전이다. 그래서 경제의 어떤 평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용성, 안전성을 따져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단하라, 폐쇄하라 이렇게 내리면 이건 통치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해. 탈원전지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통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탈원전 정책을 하는데 월성 1호의 경제성 평가가 어떠는지 검토를 해보고 경제성이 있으면 가져가고 경제성이 없으면 폐쇄하자.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예.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에서는 사실은 어떤 조작이나 그런 거 없이 정당히 평가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감사원의 결과를 보면 정당히 평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범죄 행위의 여부라고 최재형 그렇죠. 관장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참고자료를 검찰에 줬어요. 검찰이 왜 줬겠어요? 수사해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실은 이제 고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원 입장에서는 고발을 하게 되면 정부가 굉장히 껄끄러지고 또 경우에 때는 감사위원들이 반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범죄에 관한 자료를 다 주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해달라고 사실은 요청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권에서는 감사원이 고발을 안 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건 설득력이 좀 없고 검찰 입장에서는 참고자를 다 봤는데 이거 범죄 혐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수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떤 속도랄지 아니면 시기에 있어서는 여당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은 보이지 않고 과오만 가득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탈원전 정책과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방해 사건입니다.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습니다.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제1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개입하였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정권의 불법 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 공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아까와는 다른 또 하나의 이제 정쟁의 전선이 탈원전 검찰의 수사를 두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선 수사를 했고 최재형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건 수사의 범위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걸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뭐 국정농단이다, 코미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전선인데 또 하나의 전선인데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통치행위일 수 있죠. 예. 이제 그러려면 그야말로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이것을 폐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면 그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줘야 돼요. 사실은 과거에 정말 저도 과거에 산자위 하면서 예. 그런 어떤 그 원전의 말하는 방패장 관리 운영의 문제라든지 위험 고준위 방패 시설에 대한 위험의 문제, 또 핵 폐기물의 이전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지 없이 이동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이 지진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6 정도의 지진이 나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죠. 그럼 깨끗하게 산자부와 한수원이 이러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뒤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억지로 조작을 한다든지 수많은 그동안의 과정들을 폐기시킨다든지 말을 삭제한다든지 이와 같은 부분은 분명히 하나의 어떤 범법 행위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통 크게 범법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로서의 결단을 정부가 아예 논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미안하지만 경제성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국민 안전을 택한다. 우리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정권법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말하면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가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와 말하자면 산자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의 통지 행위로서 청와대에 개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결정을 하는데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자료를 폐기해라 이랬다면 그 결정에 개입은 문제가 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의 입장 전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소환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소환해서 12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파주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22억 원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된 소환이었는데요. 윤 총장 부인 과세자로 확보에 이어서 이번엔 윤 총장 장모도 최모 씨를 소환을 한 겁니다. 윤 총장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전을 띄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태국 실장님, 이것은 또 다른 결이죠. 검찰이 한쪽에서는 이제 탈원전 수사, 그런데 중앙지검을 중심으로는 윤석열 총장의 아내와 장모에 대한 수사.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비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요즘 같은 풍경을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씀 드리려면요. 미국은 그 주 검사장을 선거로 뽑아요. 예. 그러니까 뭐 뉴욕 주 검사장 같은 경우에 성향이 좀 이렇고, 뭐 텍사스 주 검사장 같은 경우 성향이 좀 이렇고, 뭐 공화당, 민주당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동네는 저쪽 편, 저 동네는 저쪽 편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박수하고. 요즘 뉴스 꽤나 보시는 분들이 이 사건이 어디에 배당됐는데 저기 부장검사가 뭐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 이름도 잘 몰랐는데 검사장 이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무슨 부장검사, 주임검사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 세상이냐. 이것이 검찰개혁이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윤석열이 나가고 추미애가 나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에다 넘기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환경단체라든지 아까 양이원영 의원도 나왔지만 감사원을 막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환경단체는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또 검찰 고발했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대전지검은 저쪽 편으로 보이니까 중앙지검에다가 이제 넘겨달라고 할 건지 이게 이렇게 계속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또 이제 부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압수수색이랄지 아니면 소환조사. 또 거기에 또 견주어 보면 또 월성 1호기와 관련 수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져 있죠.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양쪽 기관 다 이건 정치 의도는 없다고 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있다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태훈 실장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요 검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일지 이런 것들은 공수처보다도 사실은 검찰총장을 이게 사실은 선거에서 뽑으면 이거 완전히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치인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뜻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이런 형국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편이 나눠져 있고 검찰에 또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런 상황이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수처 만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서 벗어날 것 같지만 지금 여당을 한번 봐봐요. 문제만 있으면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하잖아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만 있으면 다 검찰 보고 수사하라고 그래요. 검찰 보고 수사하라 할 때도 이쪽 내 편 저 편을 가려서 내 편 쪽에 수사를 하게 하려는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사실.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프의 주인공으로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미국은 불복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 원. 10만 원. 자, 저희가 건강도 지키면서 또 과태료 안 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잘 마스크 착용할 수 있는지도 꿀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가부 장관 경질에 대한 건의가 청와대에 갔다라는 한 조간신문의 단독 보도가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대선. 결국 이것을 믿었던 겁니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의지했던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사람이 수기로 재검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가 그냥 초박빙이 아니라 아주 초박빙이었기 때문입니다. 49.5 대 49.2. 그럼 빼면 49.5 빼기 49.2는 0.3.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0.3%포인트 차이로 어찌 보면 간신히 앞섰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표 차이가 0.5%포인트 차이일 때는 재검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자, 브래드 레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500만 표 모두 수작업으로 100% 재검표를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일까지 결과 낼 것이다. 그러나 재검표 결정은 트럼프 캠프 측 요청 때문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조지아주 스스로도 0.5%포인트 미만 0.3%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재검표만 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다 라고 보이는데 야, 김병민 비대위원님 야 이게 알 수 없어요. 미국 대선 알 수 없게 됐는데 지금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100% 재검표하기로 들어가면서 트럼프 측에서는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이 지금 생겨 현실된 거거든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기도 그래요? 하죠. 왜냐하면 이 선거인단 매직 넘버 270개 이상을 이미 다 확보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 아주 만약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이 당락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상원의원에 대한 결선 투표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불복 가능성들에 대한 하나의 자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0.3% 차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 차이가 10,000표가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근소하게 한 1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럴 때도 재검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거든요. 비용을 또 부담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재검표를 실시하고 나서 다시 수작업으로 싹 깠을 때도 한 10표에서 20표 차이 나던 것들이 뒤바뀌는 경우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40,000표 정도가 넘게 나는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개표라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좀 지연시켜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막아내고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들을 바탕으로 계속 하나의 시나리오 가능성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미국 내에 있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번을 바라보면서 자기 세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여론에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 자체를 망가뜨리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하기로 했고 이걸 보면서 미국 언론들이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이 있었구나. 이 트럼프의 큰 그림 아니냐 라면서 관측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김명민 비대위원이 시나리오라고 말했던 그 부분 트럼프의 큰 그림일지도 모른다라는 시나리오 함께 보시죠. 미국 선거제도는 주의 정부가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않거나 머뭇머뭇 시한을 넘길 때 발표하지 못하고 그러면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의회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누가 대통령인지를 가릴 수 있는 결정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 악시오스 등에서는요. 트럼프 측 핵심 경합주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건 아니냐. 법원이 주 정부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 걸게 해서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저거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냐. 트럼프 캠프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세 개 주는 어마어마합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 여기에서 만약에 뒤집고 조지아까지 가져가면 이거 모른다. 선거 모른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이런 시나리오. 지금 미국 언론이 제기한 건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러면 표가 지금 36개? 지금 3개 주의 선거인단 말하자면 지금 저 시나리오대로 한다라면 주 5회가 선거하게 되고 주 5회가 장악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표들이 다 말하자면 그 조지아 이석 결선 투표에 달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보면 상당히 크게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죠. 저 펜실베니아, 미시간 또 그 애리조나까지 표가 보면 표가 36개입니까? 40개. 47개. 47개면은 그렇게 되죠. 바뀌죠. 결과가 완전히 바뀌죠. 결과가 바뀌는 어떤 그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지금 트럼프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왜 조지아주냐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1월에 상원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지금 50대 48 두 개가 미개된 지역인데 그 결집을 통해서 아예 상원까지는 공화당이 잡고 가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그 큰 분위기를 반전을 위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큰 마가 행진 그걸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워싱턴에 그 큰 대중 집회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잡아서 조지아 상원을 다시 뒤집고 또 저 세 개 주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힘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바이든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제지시키는 그런 큰 혼란을 빠지게 만드는 전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악관에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백악관뿐만 아니라 보셨듯이 조지아주와 애리조나 주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미국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에는 한국계 북한 전문가도 합류를 했습니다.
정박. 바이든 인수위 측은 기관 검토팀 전문가 명단 530명을 공개했는데 정보당국 분야 23명 중 한국계 대북 전문가 정박, 우리말로는 박정현 46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포함이 됐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미 컬럼비아대 역사학 박사, CIA 국가정보국 요직들을 거쳤고요. 바이든 정부 백악관 정책보호자 역할 및 CIA에서 북미 협상 관련 물밑 작업 담당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still have dialogue, which is the way to go. But I think that I would be remiss if I didn't point out that North Koreans are going ahead with their covert activities. 네, 두 번째 하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노마스크 안 돼요. 과태료 10만 원. 13일부터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망사형 스카프도 안 된다. 누가 한번 이 마스크 차서 논란됐었는데 망사형 마스크 안 된다. 10만 원. 자, 식당과 목욕탕에서도 착용, 음식물 섭취세 제외하곤 식당에서도 써야 한다.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경우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땐 착용이 제외되지만 탈의실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된다. 과태료 면제 대상, 만 14세 미만, 기저질환자, 단속 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해서 소명이 가능하다. 걸리는 즉시 과태료 내야 하나? 마스크 착용 지도 후 즉시 착용하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 그러니까 걸려도 마스크를 바로 쓰고 아유 죄송합니다. 깜빡했네. 쓰면 과태료는 안 낸다. 그런데 업주들은 단속에 좀 난감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은평구 카페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 마스크 안 쓴 손님에게 착용 부탁하면 음료 마실 겁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 머쓱하다.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윤 선생님 69살. 손님들 목욕 과정을 다 감시할 수도 없고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김광선 변호사님. 우리나라처럼 아마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어떤 경각심이 있고요. 또 물론 뭐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는 봅니다. 그런데 저걸 이제 마스크를 이제 강제하느냐 강제하지 않느냐 이것은 약간 또 다른 시각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 이 턱 마스크 쓰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마스크 좀 제대로 쓰세요라고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망설입니다. 왜냐면 마스크 제대로 쓰세요 했는데 잘못하면 봉변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런 법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로 처벌하면 사람들이 더 잘 지킬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그럼 밥을 다 먹었으면 마스크를 써야겠지만 이제 밥을 중간에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예. 목욕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쏘라는 건데, 그럼 물속에 우리가 목욕탕이 예를 들어서 탈의실이 있고 목욕탕 안에가 또 있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갈 때 벗었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시 샤워하잖아요. 예. 샤워하고 나서 목욕탕에 좀 앉아있다 올 때도 그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좀 애매한 측면은 좀 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걸 어떤 법의 적용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건 아니고 약간 좀 탄력성 있게 그래서 경각심을 좀 불어일으켜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이종욱 장관인데 오늘 어디 신문이었죠? 한국일보. 한국일보. 제가 중앙인지 한국인지 헷갈렸습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하는 기사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이종호 여가부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자, 사실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의 의원 최대 모임이 여가부 장관 경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제 11일 여당 의원 173명 중에 53명이 참여했다. 더미래 정례 모임에서 이종욱 여가부 장관 자질 문제가 거론됐다. 한 중진, 개각 대상에 이 장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안다. 한 여성 의원, 청와대에서 곧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 본다. 라는 보도입니다. 추 장관, 김현미 장관 거취에는 말을 아꼈다. 약소북처인 여가부 장관만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교체를 요구한다는 지적도 한국일보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곤 실장님이 또 기자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자, 이거 뭐 사실 여부는 아직 저희가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바뀔 것 같아요. 이정옥 장관은. 바뀔 것 같으니까 말한 것일 수도 있죠. 어차피 보니까 바뀔 것 같으니까 여당에서 말한 걸 수도 그럼 이제 있다. 모양새가 참 좋지 않습니까? 이제 여당이 이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전달하면 또 청와대도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뭐 하는 것인데,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약소부처 문제에 대한 것들. 그럼 좋아. 이 사람 정도도 이렇다면은 나머지는 이 사람보다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냐 라는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정욱 장관이 뭐 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정욱 장관의 지금 행동 같은 게 말하자면 뭐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오거돈 전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여가부다운 행동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제일 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여당이라든지 청와대는 안 그런데 여가부만 튀어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면은 여가부가 그쪽에 약간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전자라고 하면은 당에서 이 사람 이게 말이 되냐, 우리하고 이제 전혀 철학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은, 후자라고 한다면은 여가부 장관은 억울하겠죠. 진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가부 장관의 논란의 발언들 들어보시죠.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저희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고, 장관님 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합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고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또 대답 못 하십니까?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이런 명시하는 간단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고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을 일컬어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결심을 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종욱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욱 장관도 사실은 뭐 그동안에 지난번 얘기인가요? 정춘숙 위원장 여가위에서 여야원들이 말하자면 야당원들이 문제 제기했을 때 여야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 같이 퇴장을 하고 회의를 중지시켰을 때 이미 그런 시그널이 있다고 봅니다. 여당 여성 의원들조차도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보면 사실 장관이 어쨌든 정무직에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써 있는 대로 읽었다라고 하는 거고, 써 있는 것이 저런 형태로 관료들이 쓰는 거죠. 뭐 답변 안 하는 방식의 질문.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정확하게 소신껏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인권 전문 학자로서의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적절하게 밝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우리 사회의 헌법적 질서를 교란하는 것과 또 여가부 장관이 어떤 성인적 문제에 답변하는 것의 경중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도의 문제가 된다면 추 장관도 사실은 강하게 여권에서의 문제 제기를 말하자면 청와대와 교감할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견해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인데요. 오늘 정말이지 황당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남자입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몸의 움직임이 좀 과도한 거, 이걸 우리가 또 스포츠나 평소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사파남은 헐리우드 액션의 잘못된 적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현장부터 보시죠. 네, 이런 할리우드 액션들 각별히 조심 또 주의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리우드 액션은요, 맷집형입니다. 맷집형, 거두절미하고 영상부터 바로 보시죠. 맷집형입니다. 자, 버스에 한 남성이 올라타죠. 요금을 내는 사이에 자, 버스가 출발합니다. 뒷좌석에 앉으려는 듯 자리를 찾다가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어이쿠. 기둥을 잡아보려 하지만 중심을 잃은 듯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또 다른 버스에 탄 남성, 요금을 낸 뒤에 동일 남성인데요. 돈을 챙겨서 뒷좌석으로 가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슬라이딩을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다시 보니 넘어지는 모습 어딘가 어설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경찰 출신,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이거 보셨을 때 자, 남성이 넘어지는 모습 어떻게 좀 할리우드 액션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 진짜 넘어진 겁니까?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반드시 보험 사기는 아닌지 그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이 굳이 지폐를 요금으로 내고 거스름돈을 챙겨가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느립니다. 네. 버스 운전기사가 이 승객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넘어지는 모습이 헐리우드 액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제 너무 멀리까지 지금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해당 버스 운전기사 인터뷰였습니다. 내가 뭐 급 출발을 했다든가 급 정차를 했다든가 그러면 내가 인정한 부분이 되거든. 건장한 남자가 아니 노약자도 아니고 그렇게 참 넘어진다는 게 참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러더라. 억울하지만은 버스에서 일단 넘어진 걸 보았으니까 말로만 듣더니 진짜 뭐 교통범죄 이거 사기에 내가 당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남성이 버스에서만 이런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게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호텔 주차장 출구 쪽으로 걸어가던 남성. 자, 갑자기 사삭 황급히 화단에 몸을 숨기는데요. 보이시죠?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승용차가 나오는 순간, 자, 보세요. 어이쿠, 몸을 날려 차에 부딪힙니다. 부딪히는 모습이 어딘가 좀 어색한데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 그런데 이 남성이 어린이집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와서 차에 부딪힙니다. 다시 보시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부딪히기 전에 손이 차 본넷 쪽으로 향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서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박성현 변호사님, 이것도 지금 할리우드 액션을 보이는데 이거 목적이 뭡니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버스의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승객이 다친 경우에 낮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성은 이러한 방식으로 버스 공개조합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450만 원을 편취합니다.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 준비 정황도 보이는데 바로 유흥업소 인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반드시 이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나와서는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있을 것이다. 예. 아니나 다를까 그와 같은 운전자가 발견되자 그 차량 옆으로 쓱 다가가서는 일부러 부딪히고 그로부터 합의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35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많이도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합쳐서 800만 원가량을 예. 편취한 거죠. 이 남성의 할리우드 범죄 액션이 어떻게 사기로 드러났는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덜미,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힌 뒤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절당하자 피해봤다며 자기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네요. 대범하네요. 네. 경찰은 CCTV 속 할리우드 액션을 수상히 여겨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자, 박선 변호사님. 네.
통상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려고 나서기 마련인데 한 운전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남성이 합의를 안 해주네? 그렇다면 내가 신고를 하면 신고 이후에 음주운전 상태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상당히 중한 처벌이 내려지니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합의를 시도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경찰은 반드시 교통사고 자체뿐만 아니라 보험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본다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서 의심스러운 이체 내역이 발견됩니다. 이 이체 내역을 토대로 역으로 추적해 그동안 반복된 보험 사기, 공갈 범죄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남성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야, 이 경찰 수사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할리우드 액션 유형은 바로 이겁니다. 티키타카형. 스페인어로 빠르게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어떤 범죄인지 바로 전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전화로 티키타카, 뒤쿵 알바 사기단, 소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일당들은 수비 차량과 공격 차량으로 나누는데요. 각각 차량에 나눠 타고 공격 차량이 고의로 뒤에서 쿵, 그래서 뒤쿵 하고 부딪힌 다음에 보험금을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수법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가해 차량 탑승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가 서로 공모해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고 이 돈을 가해 차량 탑승자, 피해 차량 탑승자 전원이 나누는 겁니다. 짜고 친 거네요. 그렇죠. 통상 렌트카나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차량들을 이용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뒤쿵 알바라고도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는데 네. SNS에 뭐 이런 범죄 가담하는 모집글이 흔하게 보인다면서요. 이 뒤쿵 알바가 아는 사람끼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재도 SNS에서는 뒤쿵 알바 모집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공격할 사람 찾습니다. 네. 수비할 사람 찾습니다. 이 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몇 명이 가담할지, 가담했을 때 돈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씩 나눌지 구체적인 조건 협상을 하고 난 다음 범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귿 키우기 뒤쿵 알바의 약자였군요. 세 번째 헐리우드 액션 범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 호소용입니다. 자, 거두절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좁은 골목길에 차가 들어서고요. 검은색 정장 차림 남성이 종이 가방을 든 채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차가 지나가는 순간 자, 쿵! 그리고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 떨어집니다. 땅에서 떨어져 깨진 뭔가를 주워 담고 있는데 놀란 운전자가 다가가자 남성이 툭 하고 종이봉투를 집어 던지는데 사망진단서입니다. 아니, 야, 이 남성은 사망진단서 서류봉투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하면서 깊은 슬픔을 잠긴 모습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고의 사칭 사기범이었습니다. 유족도 아니었고요. 돌아가신 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박세훈 변호사님, 아니 이 남성 누구고 왜 이런 짓 벌인 겁니까? 이 60대 노신사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이미 깨진 사기 그릇과 사망 진단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고의로 차량에 쿵 부딪히고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상습적으로 편취해온 사기범입니다. 사실 운전자들은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도 너무 미안해서 신고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너무 미안하죠. 네, 그런데 한 운전자가 내가 신고 안 하면 오히려 내가 뺑소니범으로 몰릴까 걱정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이전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데 예. 여타 관내에도 확인해 봤더니 여러 차례 유사한 신고가 접수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이 남성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범행들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무려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많이도 사기쳤네요. 109만 원에 걸친 편취 금액을 편취하게 됩니다. 예.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은 추가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 예. 역시 구속됐습니다. 구속됐군요. 이분이 오른팔에 뭔가를 안전장치를 해놨다면서요? 오른팔에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데 예. 충분히 이를 통해 예행 연습도 해보고 또 눈에 띄지 않게 소액씩 여러 차례 범행을 하려면 크게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거군요. 네. 저 실리콘 보호장치.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장치로 충분히 준비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골함 뭐 다 가짜고 누가 돌아가신 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네. 아이고 참 세상 만사 요지경입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사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 말로에서는요, 추미애 장관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라는 진중권 전 교수의 말을 주제로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